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시간, 저는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잠에서 깨어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현수 내외와 함께 살게 된 지도 벌써 5년이 훌쩍 넘었네요. 이 넓은 단독주택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는 것이 싫다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시작된 동거였지만 이제는 이 집의 새벽을 여는 것이 제 삶의 당연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정원을 내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버지께서 제게 물려주신 이 집, 구석구석 제 손길과 추억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익숙하고 가볍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들이 좋아하는 얼큰한 소고기 뭇국을 끓일 참이었어요. 어제 장에 가서 가장 좋은 부위로 사다 놓은 한우 양지를 핏물 빼고 정성껏 삶아 결대로 쪽쪽 찢었습니다. 투명하게 익은 무와 대파를 듬뿍 넣고 고춧가루와 국간장으로 칼칼하게 간을 맞추니 금세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해요. 여기에 고등어 자반을 노릇하게 굽고 냉장고에 넣어둔 밑반찬 몇 가지를 꺼내 정갈하게 담아내니 제법 간사한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갓 지은 쌀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니 마음이 흐뭇해졌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한국 사람은 역시 따뜻한 밥심으로 하루를 시작해야지요. 한참이 지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 현수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섭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와, 냄새 좋다. 얼른 씻고 와. 너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 끓였다. 아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며느리 오민주가 방에서 나왔어요. 민주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 같습니다. 아침부터 완벽하게 화장을 마친 얼굴, 몸에 딱 붙는 요가복 차림으로 나타나서는 제가 차린 밥상은 쳐다보지도 않고 냉장고로 직행하더군요. 냉장고 문을 열어 생수 한 병을 꺼내 꿀꺽꿀꺽 마신 후에야 저를 발견했다는 듯이 말합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뭘 이렇게 거하게 차리셨어요? 기름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네. 뼈가 있는 그 말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칭찬인지 타박인지 헷갈리게 말하는 것은 민주의 오랜 특기였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현수가 좋아하잖니. 너도 어서 한술 뜨렴. 됐어요. 전 아침부터 이런 거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속 부대껴서 어떻게 먹어요? 민주는 그렇게 말하며 식탁 의자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고른 집안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원목 식탁이었지만 민주에게는 그저 휴대폰 거치대일 뿐인 듯 했어요. 잠시 후 씻고 나온 현수가 식탁에 앉으며 분위기를 살피더니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주가 아침은 빵이나 샐러드 같은 걸 좋아해서요. 입맛이 완전 서양식이라. 그래, 그럴 수 있지. 저는 더 말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는지 모래가 넘어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민주는 보란 듯이 휴대폰으로 브런치 맛집을 검색하며 현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말에는 여기 가자. 여기 팬케이크가 그렇게 맛있대. 어머님은 이런 거 싫어하시려나? 그 말은 제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완벽하게 타인으로 규정짓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국그릇을 비우는 아들의 마른 등을 바라볼 뿐이었죠. 식사를 마친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러 방으로 들어가자 민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오늘 필라테스 갔다가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들어올게요. 저녁은 알아서들 챙겨 드세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민주는 제 대답은 듣는 둥 마는 둥 현관에서 비싼 명품 가방을 챙겨 들고 쌩하니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식탁에는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온기마저 잃은 채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일어나 그릇들을 개수대에 담갔습니다. 정성도 마음도 몰라주는 사람을 위해 매일 새벽을 바치는 내 신세가 처량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내 아들, 내 손주 먹이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집안일에 매달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쓰는 안방과 옷방은 매일 치워도 먼지가 쌓이는 곳이었어요. 특히 민주의 화장대 위에는 값비싼 화장품들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벗어 던진 옷가지들이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죠. 저는 묵묵히 옷들을 주워 빨래 바구니에 담고 엉망인 화장대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거실과 부엌 바닥을 반질반질하게 닦고 먼지 한 톨 없이 가구들을 쓸고 닦았어요. 세탁기를 2번이나 돌리고 햇살 좋은 베란다에 널어놓은 빨래를 보니 잠시나마 마음이 개운해지는 듯 했습니다. 오후에는 유치원에 간 손주 지훈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7살 배기 손주는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이유였어요. 유치원 문 앞에서 저를 발견하고 할머니 하고 외치며 달려와 안기는 아이를 보면 아침에 상했던 마음도 눈 녹듯이 사라지곤 합니다. 우리 강아지 오늘 유치원에서 뭐하고 놀았어요? 오늘은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얼굴 그렸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요. 아이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집에 도착해 손을 깨끗이 씻기고 제가 직접 만든 간식을 챙겨주었어요. 지훈이는 제가 해주는 핫케이크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한답니다. 며느리는 팬케이크를 먹으러 밖에 나가지만 정작 제 손주는 할머니표 핫케이크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퇴근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현수야, 고생했다. 어서 씻고 저녁 먹자. 네, 어머니. 근데 민주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응, 친구들 만난다고 했으니 좀 늦으려나 보다. 저와 아들, 그리고 지훈이 셋이서 단출하게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밥만 먹었고 저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었어요.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쯤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민주가 들어왔습니다. 잔뜩 술에 취한 얼굴이었어요. 아, 피곤해. 어머님, 저 마실 물 좀 주세요. 민주는 소파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그대로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저는 묵묵히 찬물을 떠다 주었어요. 민주는 물을 받아 마시더니 집안을 한번 휙 둘러보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집이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요? 어머님, 청소 좀 신경 써서 하셔야겠어요. 제가 기관지가 약해서 이런 환경에 있으면 바로 기침 나온단 말이에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물컵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쓸고 닦은 결과가 고작 이런 타박이라니. 제 노고는 먼지만큼이나 하찮고 보이지 않는 것인가 싶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거실로 나오며 민주를 부추겼어요. 민주야,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서 쉬어. 아니, 자기는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깔끔 떠는 사람인지. 근데 이 집은 아무리 청소해도 티가 안 나. 어머님이 요령이 없으신가 봐. 그 말에 아들은 제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민주의 등을 떠밀며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일 내가 다시 한번 청소할게. 응? 아들의 목소리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아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으니 그제야 참았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이 집에서 식모 노릇을 하려고 아들 내외와 합가를 한 것이 아닌데 씁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러다 문득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현수였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래, 들어오너라.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은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입술을 달싹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니? 그게 민주가 다음 주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야 하거든요. 근데 마땅히 입고 나갈 옷이 없다고 해서요. 저는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백화점에 같이 가봤는데 마음에 드는 원피스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좀.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카드값 좀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의 옷장에는 택도 떼지 않은 새 옷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새 옷 타령이라니. 하지만 아들의 기를 죽이고 싶지 않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면 되겠니? 한 50만 원 정도만. 그때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민주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목소리를 낮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아주 명랑하고 높은 톤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나야. 동창회? 당연히 가야지. 옷은 걱정 마. 우리 남편이 지금 어머님한테 돈 받아내고 있거든. 너도 알잖아. 우리 어머님 돈은 그냥 내 돈이나 마찬가지인 거. 필요할 때마다 뽑아 쓰는 ATM기 같은 거지 뭐. 호호. 통화 내용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ATM기. 내가 내 아들을 낳고 길러준 내가 고작 며느리의 돈이나 뽑아 쓰는 기계 취급을 받고 있었다니.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표정 변화를 읽었는지 아들이 조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건 민주가 친구한테 그냥 장난으로. 저는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현금 50만 원을 세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자, 여기 있다. 가서 너의 아내 좋은 옷 사주렴.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아들은 돈을 받아들고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를 살폈어요. 어머니,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다.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 자거라. 저는 아들을 방에서 내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에 기댄 채 스르르 주저앉았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머리는 맑아졌어요. 지난 5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정을 지킨다는 이유로 제가 감내해왔던 모든 수모와 무시가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ATM기라. 그래, 내가 그동안 너희들의 현금 인출기 노릇을 톡톡히 해주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끝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이 비참한 내 역할을 끝내야 한다는 차가운 결심이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새벽보다 선명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ATM기라고 칭했던 그날 밤 이후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도 저는 어김없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지만 마음가짐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애틋함이나 연민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 집에 함께 사는 동거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제 의무는 오직 하나, 아직 어린 손주 지훈이를 제대로 건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냉랭했어요. 며느리 민주는 제가 차린 밥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제 제가 준 돈으로 샀을 법한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몸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현수는 그런 아내와 제 눈치를 번갈아 살피며 꾸역꾸역 밥을 입에 밀어 넣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친 뒤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등 뒤에서 민주가 현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기야, 나 오늘 이 옷 입고 나가도 괜찮겠지? 동창회에서 내가 제일 돋보여야 하잖아.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고마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흐르는 물에 그릇을 헹구며 그들의 목소리를 소음처럼 흘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철저히 숨긴 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집안일을 하고 지훈이를 돌보고 때로는 며느리의 가시 돋친 말을 못 들은 척 넘기기도 했습니다. 제 안에서 어떤 칼날이 벼려지고 있는지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그날도 저는 유치원이 끝난 지훈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지훈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잠시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입가에 잔뜩 묻히며 웃는 모습을 보니 며칠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잠시나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 현수였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웬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큰일 났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현수야, 무슨 일이니? 침착하게 말해봐. 민주가 사고가 났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이에요. 순간 머리가 아찔해졌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미웠어도 사고라니요. 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던 지훈이가 제 표정을 보고 겁을 먹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어느 병원이니? 많이 다쳤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운전하다가 뒤에서 차가 박았다는데 목이랑 허리를 못 움직이겠다고 해요. 일단 빨리 좀 와주세요, 어머니.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아들은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손을 꽉 잡고 알겠다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일단 집으로 달려가 지훈이를 이웃집에 잠시 맡기고 지갑만 챙겨 들고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아들이 말해준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크게 다쳤으면 어떡하지? 평생 몸이라도 불편하게 되면 아무리 그래도 한 가족인데 내가 너무 미워만 했나? 짧은 순간이었지만 후회와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택시 기사님을 몇 번이나 재촉하며 병원으로 향하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죠. 저는 두리번거리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저만치 응급 병상 커튼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는 현수의 모습이 보였어요.
현수야. 제가 부르자 아들이 저를 발견하고는 울상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주가 너무 아파해요. 어떡하죠? 일단 진정하고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니? 엑스레이는 찍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근데 민주가 계속 아프다고 난리예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 민주가 목에 하얀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잔뜩 찡그린 채 이마에는 식은 땀인지 물인지 모를 것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민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픈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목이야. 허리야. 조금만 움직여도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정말로 많이 아픈 것일까? 아니면 조금 과장하는 것일까?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오민주 씨 보호자분 되시죠? 네, 제가 남편이고 이쪽은 어머니입니다. 제 아내 상태가 어떤가요, 선생님?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한번 훑어보더니 다소 덤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단 엑스레이 촬영 결과상으로는 골절이나 디스크 같은 심각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와 아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이어졌죠. 그런데 환자분께서 통증을 워낙 심하게 호소하고 계셔서요. 이런 경우 근육이나 인대가 놀라서 생기는 통증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MRI를 찍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오늘 밤은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환자에게로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의사가 사라지자마자 민주가 거의 울부짖듯이 말했어요. 들으셨죠, 자기야.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저 의사 돌팔이 아니야?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민주야, 진정해. 일단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해보자. 응? 아들이 쩔쩔매며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정말로 아픈 사람의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과장된 연극처럼 느껴지는 것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지금은 의심할 때가 아니라고, 가족의 도리를 다해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민주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절대 다인실은 못 써요. 시끄럽고 불편해서 병이 더 깊어질 거야. 무조건 1인실로 잡아줘요. 어머님, 듣고 계시죠? 저 사고 나서 이렇게 아픈데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민주는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요구했습니다. 아들 현수는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어요. 엄마, 민주가 많이 놀라고 아파서 그래. 지금은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자. 응? 병원비는 엄마가 일단 좀. 아들은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지만 그 의미를 모를 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또 돈 문제였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난리통에 돈 몇 푼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싼 상급 병실료를 지불하고 1인실에 며느리를 입원시켰습니다. 1인실에 들어서자마자 민주는 언제 그렇게 아팠냐는 듯이 침대 리모컨을 이리저리 눌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이 정도는 되어야 병실이지. 아, 근데 병원 밥은 맛없어서 어떻게 먹지? 자기야, 나 A본점 전복죽 먹고 싶어. 지금 당장 가서 사다 줘. 알았어, 알았어. 다녀올게. 어머니, 민주 옆에 잠시만 같이 있어 주세요. 아들은 제게 부탁을 남기고 허둥지둥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며느리 단둘만 남게 되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잠시 서성이다가 창가에 있는 작은 소파에 엉덩이를 걸쳤어요. 민주는 그런 저를 곁눈질로 한번 쓱 보더니 휴대폰을 집어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나야. 응, 병원. 사고 났잖아. 뒤에서 어떤 차가 냅다 박았지 뭐야. 어휴, 말도 마. 목이랑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그래서 당연히 입원했지. 그것도 1인실로. 우리 어머님이 누구셔? 이런 건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지. 호. 그 통화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또다시 ATM기가 되었구나. 걱정과 연민으로 복잡했던 제 마음이 다시 한번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 사고는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였던 겁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병원의 하얀 벽 위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마치 제 미래를 암시하는 것 같아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며느리 오민주가 1인실에 자리를 잡은 그 순간부터 그곳은 병실이 아니라 마치 여왕의 집무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아들 현수가 헐레벌떡 사온 유명 맛집의 전복죽을 받아든 민주는 한 숟가락 뜨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대뜸 미간을 찌푸렸어요. 자기야, 이거 왜 이렇게 식었어? 그리고 간은 또 왜 이래? 내가 말한 건 이게 아닌데. A 본점 맞긴 맞아? 맞는데 오는 길에 좀 식었나 보다. 미안해, 데워달라고 할까? 됐어, 됐어. 입맛 뚝 떨어졌네. 그냥 치워줘.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죽그릇을 들고 쩔쩔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소파에 앉아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저녁 내내 민주의 요구는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병원 베개가 높다며 집에 있는 메모리 폼 베개를 가져와라. 공기가 건조하다며 가습기를 사와라. 심심하다며 최신 잡지를 종류별로 사와라. 현수는 민주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병원과 집, 그리고 상점을 오가며 비 오듯 땀을 흘렸습니다. 그 와중에 간병인을 부르자는 제안은 단칼에 거절당했어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제 몸을 맡겨요? 가족이 있는데 왜 생판 남을 들여요? 어머님이랑 자기가 번갈아 가면서 저 돌봐주면 되잖아요. 결국 저와 아들은 꼼짝없이 며느리의 24시간 대기조가 되었습니다. 밤에는 아들이 남고 낮에는 제가 병실을 지키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제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퀭한 눈으로 소파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미 일어나서 휴대폰으로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요. 저를 보자마자 민주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아, 그리고 물은 너무 차갑지 않게 미지근한 걸로요. 저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온도를 맞춰 대령했습니다. 물을 마신 민주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입맛을 다시더니 이번에는 다리를 가리켰어요. 밤새 누워 있었더니 다리가 퉁퉁 부었네. 어머님, 이리 와서 제 다리 좀 주물러 주세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회복도 빠르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의 요구라고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고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민주의 종아리를 정성껏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제 마사지를 받으며 흡족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얄밉던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간신히 참아야 했습니다. 제 정성스러운 마사지는 민주가 잠이 들 때까지 1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의 갑질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 밥은 입에도 대지 않았고 매 끼니 다른 맛집의 음식을 요구했어요. 오늘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트러플 수프, 내일은 일식집의 장어덮밥, 모레는 한정식집의 보리굴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그것을 다시 예쁜 그릇에 옮겨 담아 며느리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사고 후유증이 정말 무섭대요. 지금 제대로 치료 안 하면 평생 고생한대요. 그러니까 돈 아끼지 말고 비급여 항목이라도 제 몸에 좋은 치료는 무조건 다 받게 해주세요. 아셨죠? 민주는 마치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척하며 교묘하게 금전적인 요구를 해왔습니다. 아들 현수는 며느리의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었기에 매일같이 제게 와서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민주가 도수 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한 번에 20만 원인데 보험이 안 된대요. 어머니, 척추에 좋다는 영양주사가 있다는데 한 대에 50만 원이래요. 몇 번 맞아야 효과가 있대요. 어머니, 상대방 차주랑 합의를 봐야 하는데 합의금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청구서를 들고 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제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 며느리의 병원비라는 명목 아래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집 기둥이라도 뽑아야 할 판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병실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 제게 민주가 또 새로운 요구를 하고 나선 참이었어요. 어머님, 제 친구가 그러는데 강남에 척추교정으로 유명한 한의원이 있대요. 거기서 약을 지어 먹으면 효과가 직방이라는데 한 재에 몇백만 원은 한다나 봐요. 우리도 거기 가서 약 좀 지을까요? 그 말에 저는 깎던 사과를 내려놓고 민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병원에서 받는 치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니? 꼭 그렇게까지 비싼 약을 먹어야 하니? 엄마도 이제 여윳돈이 얼마 없는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주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멀쩡하게 휴대폰을 보며 웃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연기력이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금 돈 쓰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세요? 다 제 몸 생각해서 빨리 나아서 어머님 고생 덜어드리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그냥 이대로 계속 아프길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아파야 어머님이 편하신 거냐고요. 민주는 서럽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마침 병실로 들어오던 아들 현수가 기겁을 하며 달려왔어요. 민주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자기야, 흑흑. 어머님이 나한테 돈 아깝다고 타박하시잖아. 내가 아픈 게 다 거짓말인 것처럼 말씀하시잖아. 며느리의 말에 아들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더니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엄마,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민주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지 안 보여? 엄마한테는 돈이 그렇게 중요해? 며느리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 돈 걱정부터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아들은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앞에서 며느리의 거짓 눈물에 속아 제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저는 그저 싸늘한 눈으로 제 아들과 그의 품에 안겨서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척하는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알겠다. 내가 잘못했구나. 약 지어주마. 얼마면 되겠니? 제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대답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민주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거봐, 엄마도 그럴 뜻이 아니었을 거야.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는 제 사과를 멋대로 해석해서 며느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역겨운 연극을 보고 싶지 않아 조용히 가방을 챙겨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등 뒤로 민주의 훌쩍임이 잦아들고 두 사람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복도를 혼자 걷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이 집안의 죄인이구나. 돈을 대주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었구나.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결심했습니다. 이 연극의 끝은 내가 정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끝은 결코 그들이 원하는 해피엔딩이 아닐 것이라고 말입니다. 며느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텅 빈 집에는 저와 손주 지훈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며느리 곁을 지켰고 집에 들어오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덕분에 저는 며느리의 성화를 듣지 않아도 되는 고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에 그것처럼 위태롭고 불안했죠. 매일같이 줄어드는 통장 잔고와 아들의 무심한 얼굴,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준 것은 바로 손주 지훈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응, 엄마는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있는 거야. 금방 나아서 올 거야.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엄마 옆에서 간호해주고 있단다. 우리 지훈이 씩씩하게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으면 엄마 아빠 금방 돌아오실 거야.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아이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너의 엄마가 할머니의 돈을 노리고 아픈 척 연기를 하고 있단다. 너의 아빠는 거기에 속아 할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단다.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그저 지훈이를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제 불안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지훈이만큼은 이 더러운 진실을 모르고 그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는 행복한 아이로 자라주길 바랐습니다. 그날 저녁도 저는 지훈이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거실에서 함께 동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오늘도 늦는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만 와 있을 뿐이었죠. 한참 동화책에 빠져있던 지훈이가 갑자기 장난감 휴대폰을 들고 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나 친구랑 통화할래요. 그러렴, 우리 강아지. 누구랑 통화하고 싶어? 민준이랑 통화할래요. 저는 웃으며 지훈이의 장난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는 장난감 휴대폰이 아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제 진짜 휴대폰을 가리켰어요. 아니, 이걸로요. 민준이 엄마 번호 저장되어 있잖아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게 해주세요.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민준이는 지훈이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가끔 민준이 엄마와 연락을 주고받곤 했기에 별 생각 없이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민준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끼리 통화하게 해주고 싶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민준이 엄마는 흔쾌히 허락했고 저는 스피커폰 버튼을 누른 뒤 휴대폰을 지훈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나 지훈이야. 지훈아, 너 지금 뭐해?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아 아이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어요. 둘은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새로 나온 만화 영화 이야기 등 제잘제잘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느라 아이들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병원비로 얼마가 나갈까? 아들은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 하는 무거운 생각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죠. 바로 그때 민준이의 질문이 제 귓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근데 지훈아, 너희 엄마는 아직도 아프셔?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그 질문에 제 모든 신경이 휴대폰으로 쏠렸습니다. 지훈이는 뭐라고 대답할까?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지훈이는 아주 해맑고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응, 우리 엄마 아직 병원에 있어. 근데 괜찮아. 하나도 안 슬퍼. 왜 안 슬퍼? 엄마가 아프면 슬프잖아. 민준이의 순수한 물음에 지훈이는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알려주는 듯한 목소리로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조금만 더 아프다고 하고 병원에 있으면 할머니 집 팔고 더 크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다고. 거기에는 엄청 큰 수영장도 있대. 그래서 나 하나도 안 슬퍼. 완전 신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이 멈추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오직 아이의 천진한 목소리만이 제 귓속에서 악마의 속삭임처럼 몇 번이고 되풀이되었습니다. 할머니 집 팔고 더 크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 조금만 더 아프다고 하고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를 ATM기라고 칭하던 며느리의 목소리, 과장되게 아픈 척하던 병실에서의 연기, 끝없이 이어지던 돈 요구, 제 탓을 하던 아들의 원망스러운 눈빛,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집과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한 편의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신이 나서 친구에게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해 자랑하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통화가 끝나고 지훈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 잘했죠?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이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제 몸과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런 단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제 속에서 들끓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듯한 깊은 허무함과 제 존재 가치를 짓밟힌 것에 대한 서늘한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 손주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내게 알려주었구나.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저들을 위해 내 인생과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을 낭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아주 차갑고 단단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집을 팔아주기로, 그리고 그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안겨주기로.
제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여신이 짓는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막의 감독은 바로 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손주 지훈이의 그 끔찍한 말을 들은 이후로 제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무기력과 슬픔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냈다면 이제는 단단하고 차가운 결심 위에서 시간을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저는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것을 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로 심장이 뛰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식은 머리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하나씩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아침 식사 준비는 희생이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연극을 위한 첫 번째 소품 준비와도 같았죠.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계란찜을 넉넉하게 만들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한 반찬 몇 가지를 더 만들었어요. 이제 곧 이 집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아침 식사들이었습니다. 오전 시간을 이용해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발걸음은 버스 정류장을 향하고 있었죠. 목적지는 시내에 있는 법률사무소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평생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자부했는데 제 발로 변호사를 찾아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해둔 가사 및 부동산 관련 상담으로 평판이 좋은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조금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그 떨림은 곧 단단한 사명감으로 바뀌었어요. 상담실에 마주 앉은 중년의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합가하게 된 과정부터 며느리의 끝없는 돈 요구, 병원에서의 기만적인 행동,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주에게서 듣게 된 충격적인 진실까지 저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관계만을 건조하게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살고 계신 그 주택의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 단독 명의입니다. 결혼 전 아버님께서 제게 물려주신 집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공동 명의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주택은 어머님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면 법적으로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저들을 내보내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우선 내용 증명을 통해 퇴거를 정식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집을 비우지 않을 시 명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후에는 법원의 힘을 빌려 강제 집행까지 가능합니다. 특유재산, 내용 증명, 명도 소송, 강제 집행.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었지만 그 단어들이 제게는 세상을 구할 마법의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내용 증명 발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를 위임했습니다. 든든한 무기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법률사무소에서 나온 저는 곧장 인근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크고 거래가 활발해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중개인은 갑자기 들어선 노부인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뭐 도와드릴까요?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제 단호한 말에 중개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동네와 집의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꽤나 알려진 정원이 딸린 큰 단독주택이었기에 중개인은 금방 어딘지 알아차렸죠. 아, 그 사모님 댁이군요. 그 좋은 집을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으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 매매와 동시에 제가 들어갈 작은 아파트도 하나 알아봐 주셨으면 해요. 방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옮기겠다는 제 말에 중개인은 무언가 사연이 있음을 직감한 듯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최대한 빨리 좋은 매수자를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말을 뒤로하고 부동산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법률사무소를 나설 때와는 또 다른 후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더 이상 돌아갈 다리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주 상태는 좀 어때요? 저는 제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경멸감을 억누르고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아, 현수야. 민주는 괜찮니? 병원 생활이 힘들지는 않고? 네, 뭐 계속 누워만 있으니 좀이 쑤시는가 봐요. 그래도 어머님이 신경 써주신 덕분에 좋은 치료 잘 받고 있어요. 참, 내일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짓기로 했는데 약값이 만만치 않네요.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괜찮고 말고. 아픈 사람 치료하는데 돈이 문제겠니? 필요한 만큼 말하렴.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 저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술술 나오는 것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들은 안심한 듯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어요. 역시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도 어머니한테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요. 저는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말을 들으며 코웃음을 치는 며느리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고마워한다고? 제 돈을 빼먹을 수 있어서 고마워하겠지. 그래, 알았다. 민주에게 안부 전해주렴. 몸 관리 잘하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가서 너의 아내 좋은 약 지어주렴. 이제 그 말은 더 이상 체념이나 희생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덫을 놓는 사냥꾼의 언어였어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돈을 내어주마. 너희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수록 너희가 파놓은 함정은 더욱 깊어질 테니. 그리고 그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나는 가장 높은 곳에서 너희를 내려다볼 것이다.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한 두 얼굴의 배우가 되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에서는 한없이 인자하고 걱정 많은 시어머니를 연기했고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음식이 있으면 군말 없이 배달시켜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지훈이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할머니가 되어 함께 웃고 떠들었어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저는 차가운 전략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명도 소송 절차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사갈 아파트의 시세를 꼼꼼히 체크했어요. 제 수첩에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혀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몸집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거실 창가에 서서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이 집이 이제는 제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처럼 보였습니다. 집의 모든 벽돌과 창문이 제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곧 끝이 올 것이라고. 당신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법률적, 행정적 준비를 마친 제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만행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변호사는 증거가 많을수록 소송이 유리해지고 혹시 모를 분쟁에서 제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그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복수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갑고 명확한 사실로 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주거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묘한 긴장감으로 두근거렸어요.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지난 5년간 아들 김현수의 계좌로 이체된 모든 내역과 며느리 오민주가 사용한 제 명의의 신용카드 내역 전체를 출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젊은 직원은 제 요청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제 단호한 표정을 보고 군말 없이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프린터에서는 쉴 새 없이 종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A4 용지로 수십 장에 달하는 그 서류 뭉치를 받아드는 순간 저는 그 무게에 잠시 휘청할 뻔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지난 5년간 제가 짊어져 온 마음의 짐, 그리고 제 무지와 어리석음의 무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식탁에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형광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내역을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들의 생활비와 용돈을 보태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지출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땡땡 백화점, 땡땡 명품관, 청담동 땡땡 헤어숍, 땡땡 골프클럽. 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시회나 다름없었어요. 심지어 주말마다 고급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수십만 원씩 결제된 내역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었습니다. 제게는 몸이 안 좋아 집에 있겠다고 말한 날들이었죠. 아들의 계좌로 이체된 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동차 할부금, 주식 투자금, 부부 동반 해외여행 등 그들은 제 돈으로 자신들의 삶을 화려하게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총액을 합산해 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 그들에게 들어간 돈은 제가 평생을 아껴 모은 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로 억 소리 나는 금액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녹취를 위해 치밀하게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잔뜩 힘없고 지친 목소리를 연기했어요. 현수야, 나다. 다름이 아니라 엄마가 이제 정말 돈이 없는 것 같구나.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병원비랑 약값을 댔더니 이제 통장이 거의 바닥을 보이네. 어쩌면 좋으냐. 제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연기였죠. 제 말에 아들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ATM기가 고장 나려 한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잠시 침묵하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도 집이 있잖아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집? 집은 우리가 사는 곳인데 그게 돈과 무슨 상관이니? 아니, 제 말은 민주가 그러는데 이참에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 넓은 집은 관리하기 힘드실 거고 이 집을 팔아서 빚도 좀 갚고 남는 돈으로 저희는 방배동 쪽에 새 아파트 하나 얻고 어머니는 근처에 아담한 오피스텔 하나 얻어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럼 다 해결되잖아요. 왔구나.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제 휴대폰은 이미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순진하고 어리석은 노모를 연기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을 팔자고? 그게 민주 생각이니 아니면 너의 생각이니? 민주 생각이기도 하고 듣고 보니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 사시기에 이 집은 너무 크고 저희도 이제 분가해서 저희만의 삶을 꾸리고 싶고요. 어머니, 이번 기회에 딱 정리하면 좋잖아요. 그럼 집 한 돈은 어떻게 나누자는 거니? 그야 당연히 저희가 더 많이 가져야죠.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젊은 부부고 지훈이도 키워야 하잖아요. 어머니는 오피스텔 하나 얻어드리고 매달 용돈 조금씩 드리면 되죠. 안 그래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당연한 방법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녹음 파일을 컴퓨터에 백업하고 여러 개의 USB에 나누어 저장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아들이 제 등 뒤에 칼을 꽂았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잔인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증거는 며느리의 실체를 보여줄 자료였습니다. 저는 문득 며느리가 SNS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정은 비공개였죠. 포기할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자주 언급하던 친구의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친구의 SNS를 찾아 들어가니 다행히 전체 공개 계정이었습니다. 친구의 게시물들을 훑어보던 중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느리와 그 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 아래에 며느리의 비공개 계정이 태그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부계정으로 팔로우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간 아무 소식이 없어 포기하려던 찰나 놀랍게도 며느리가 제 팔로우를 수락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꾸며놓은 가짜 프로필 사진과 게시물들에 별 의심을 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SNS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꽂은 팔과 새로 산 명품 시계를 함께 찍은 사진 밑에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통장도 성숙해진다. 해시태그 병원 스타그램, 해시태그 남편 찬스, 해시태그 아니고 해시태그 시어머니 찬스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찍은 사진에는 병문안 와준 의리 있는 내 친구들, 병원 밥 지겨웠는데 이 포강 제대로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 등골 빼먹는 꿀팁,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10가지 방법 같은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거 완전 꿀팁이네 저장 이라고 적어놓기까지 했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고가 나던 날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액땜했다 생각하고 새 출발 준비하자. 해시태그 인생은 타이밍 해시태그 꽃길만 걷자라는 글과 함께 새로 이사갈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을 올려놓았던 겁니다.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모든 화면을 하나하나 캡처하고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인쇄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통장 내역, 녹음 파일, 그리고 며느리의 SNS 기록까지. 이 증거들은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하게 저를 기만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표였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파일에 넣어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사냥을 마친 암사자처럼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퇴원해서 제 발로 이 집, 이 심판대 위로 올라올 그날을 말입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며느리 오민주가 퇴원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아들 현수는 부산을 떨며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상기되어 있었죠.
어머니, 오늘 드디어 민주가 퇴원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통원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따 오후에 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그래, 고생했다. 조심해서 오너라. 저는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니, 그 말의 무게를 알기나 하는 걸까?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며느리가 좋아하지도 않을 소고기 미역국을 한 솥 끓였습니다. 완벽한 무대를 위한 마지막 장식이었죠.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증거 파일들을 꺼내 거실 테이블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이제 배우들만 도착하면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참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관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휠체어를 밀며 들어왔어요. 휠체어에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처럼 거만한 표정의 민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멀쩡히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피해자 코스프레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아이고,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하네. 민주는 현수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서 일어나 소파 중 가장 좋은 자리에 보란 듯이 드러누웠습니다. 퇴원 기념으로 아들이 사준 것이 분명한 화려한 원피스가 그녀의 몸 위에서 번쩍이는 듯 했어요. 어휴, 병원에 오래 있었더니 온몸이 쑤시네. 어머님, 저 이제부터 아무것도 못하니까 모든 건 다 어머님이 해주셔야 해요. 아셨죠? 저 아직 환자예요. 그녀는 제게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명령했습니다. 아들 현수는 그런 며느리 옆에 앉아 과일을 깎을 준비를 하며 거들었어요. 엄마, 민주 아직 몸이 불편하니까 당분간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제가 옆에서 잘 도울게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를 완벽한 하녀 취급하는 며느리나 그런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는 아들이나 그들의 역겨운 이중주에 마침표를 찍어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 테이블 앞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아래에 숨겨두었던 서류 파일을 꺼내들었죠. 그 모습을 본 아들과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저는 대답 대신 파일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5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빼곡히 인쇄된 수십 장의 종이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위로 형광펜으로 그어진 사치스러운 지출 내역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목록을 열어 며칠 전 아들과 통화했던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저희는 방배동 쪽에 새 아파트 하나 얻고 어머니는 근처에 아담한 오피스텔 하나 얻어드리면 어떻겠냐고. 그야 당연히 저희가 더 많이 가져야죠.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젊은 부부고. 아들의 목소리가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지자 현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휴대폰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소파에 누워있던 민주도 상체를 벌떡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며느리의 SNS를 캡처해서 인쇄한 종이들을 그들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해시태그 시어머니 찬스, 인생 역전의 기회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병원과 명품, 모델하우스 사진이 뒤섞인 그 증거물들을 본 민주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제가 넘기는 종이 소리와 그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죠.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전시한 저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 그들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말이 맞더구나.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팔아서 너희를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려고 한다. 그 순간 민주의 눈이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었죠. 저는 그 희미한 희망의 불씨마저 짓밟아버리기 위해 미소마저 지으며 마지막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니 너희 두 사람은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면 되겠구나.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 현수는 마치 난생 처음 들어보는 외국어를 들은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상체를 일으켰던 며느리 오민주는 경악으로 얼어붙은 채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죠. 그 짧은 정적을 깬 것은 며느리의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저희더러 나가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조금 전까지 아파서 죽겠다던 환자는 어디 가고 성난 살쾡이 같은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듯 제게로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희가 이 집에서 어머님 모시고 산 세월이 몇 년인데요. 그동안 들어간 생활비는 어쩔 것이며 저희가 이 집에 들인 정성은 또 어쩔 건데요. 이제 와서 다 늙은 어머님을 누가 모셔준다고 저희를 내쫓으세요? 은혜도 모르시는 거예요? 은혜라니.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저를 식모 취급하고 제 집을 팔아넘길 궁리까지 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에 올리다니요. 그 뻔뻔함의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현수도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제 팔을 붙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갑자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집을 나가라고까지 하세요. 네. 엄마, 제발 진정하고 말씀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반성이나 뉘우침은 없었습니다. 오직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고 싶어하는 비겁한 발버둥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저는 제 팔을 붙잡은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물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너희 눈에는 이것들이 보이지도 않느냐? 내 돈으로 온갖 사치를 부리고 내 등 뒤에서는 나를 ATM기 취급하고 심지어 내 집을 팔아넘길 계획까지 세운 것들이 이제 와서 잘못한 게 없다고 발뺌을 해? 제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말에 아들은 할 말을 잃은 채 입을 꾹 다물었고 며느리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악을 썼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 좀 쓸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치사하게 구세요? 그리고 집 파는 건 다 어머님 편하자고. 저희가 머리 써서 제안한 거잖아요.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그 큰 집 청소하고 관리하며 사실 거냐고요. 저희의 깊은 뜻도 모르고. 저는 더 이상 그 궤변을 들어줄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류 가방에서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거실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깊은 뜻이라. 너희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단다. 봉투에서 흘러나온 것은 이 집의 등기부등본과 며칠 전 그들의 주소지로 이미 발송된 내용증명 사본이었습니다. 똑똑히 보거라. 이 집은 내 아버지께서 오직 나 김자영에게만 물려주신 내 고유의 재산이다. 너희는 이 집에 대해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 그리고 이 내용 증명에 적힌 대로 오늘로부터 일주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 집에서 너희의 모든 짐을 빼서 나가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이다. 내 말 알아듣겠니? 강제집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며느리의 얼굴에서 기세등등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법이라는 것이 가진 현실적인 무게를 그제야 실감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죠. 잠시 주춤하던 민주는 다음 순간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언제 악을 썼냐는 듯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어머님 마음이 그렇게 깊으신 줄도 모르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님, 저 이대로 쫓겨나면 지훈이랑 저희 남편은 길거리에 나앉아야 해요. 제발 저희 불쌍해서라도 거두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업고 다닐게요. 네. 민주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서럽게 울며 애원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들을 속여 넘길 때 보여주었던 그 눈물 연기가 또다시 시작된 것이었죠. 아들 현수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는지 제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민주가 저렇게까지 싹싹 빌잖아요.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앞으로 민주 교육 똑바로 시킬게요. 다시는 엄마 속 썩이는 일 없도록 할게요. 제 얼굴 봐서라도 제발요. 두 사람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광경은 실로 가관이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마음 약한 아들의 저 말 한마디에 며느리의 저 악어의 눈물에 또다시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김자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다리를 붙잡은 며느리의 손을 경멸스럽게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더러운 눈물, 당장 그치지 못할까? 제 말에 민주의 울음소리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이 나를 속이기 위한 연기라는 것을 내가 모를 것 같으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몸을 숙여 민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다시는 너의 그 더러운 입에 내 손주, 지훈이의 이름을 올리지 마라. 내가 지훈이를 위한다는 그 말이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소리로 들리니 제 눈에 담긴 서늘한 살기를 읽었는지 민주는 저도 모르게 제 다리를 놓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어리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일주일이다. 그 안에 너희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나는 내 방식대로 너희를 끌어낼 것이다. 그 과정에서 너희가 어떤 수모를 겪게 되든 그건 모두 너희가 자초한 일이니 나를 원망하지 마라. 그 후 일주일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온갖 방법으로 제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현수는 매일 밤 제 방문 앞에서 제가 어렸을 적 좋아했던 음식을 사들고 와 용서를 빌었고 민주는 갑자기 살가운 며느리로 돌변해
제 어깨를 주무르거나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자고 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은 제게 그저 가증스러운 연기로만 보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식사도 제 방에서 혼자 해결했고 그들이 말을 걸어오면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듯 제 할 일만 했습니다. 그들의 발악이 거세질수록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안락한 보금자리와 돈줄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저항은 그들의 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될 뿐이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의 회유와 협박, 눈물 어린 호소는 계속되었지만 제 마음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뻔뻔한 연극을 지켜보며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죠.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그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폭풍이 휩쓸고 간 뒤처럼 고요했습니다. 아들은 일찌감치 포장이사 업체에 전화를 걸었고 며느리는 퉁퉁 부은 눈으로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제 방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삿짐 센터 트럭이 골목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건장한 남자 직원들이 집으로 들어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며느리 민주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지시하며 고가의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모두 자기네 짐이라며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혼술합시고 큰맘 먹고 사주었던 75인치 텔레비전, 이 집에 이사 오면서 장만한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양문형 냉장고와 드럼, 세탁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원래부터 자기 소유였다는 듯 당연하게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스크래치 나면 안 되니까요. 그 소파 작년에 백화점에서 1,000만 원 넘게 주고 산 거란 말이에요. 민주는 직원들 옆에 서서 날카롭게 지시하며 자신의 재산을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들 현수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묵묵히 옷가지나 자잘한 짐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죠. 어떤 이웃이 이 광경을 본다면 제가 아들 내외에게 쫓겨나는 것이라고 착각할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깟 물건들에 더 이상 미련은 없었으니까요. 저에게는 그 물건들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제 인생의 자유와 존엄을 되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것들은 제가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마지막 비용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저 소파와 텔레비전을 가져가는 대신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짐이 거의 다 트럭에 실리고 집안이 휑하게 비어갈 무렵 며느리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애원은 없었어요. 오직 차가운 분노와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어머님. 피부치 같은 아들 며느리를 이렇게 매정하게 내쫓으시니 이제 두 발 뻗고 편히 주무시겠네요. 그래. 아주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구나. 제 담담한 대답에 민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두고 보세요. 저희 없이 어머님 혼자서 얼마나 잘 사시는지요. 늙어서 병들고 외로워도 저희 찾아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님 같은 사람은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할 거니까요.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앞으로는 서로 볼일 없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자꾸나. 제 말에 민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분한 표정으로 뒤돌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려는 그 모습이 참으로 가련했습니다. 모든 짐을 실은 트럭이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들 현수가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제 앞에 와서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착잡함과 원망, 그리고 약간의 미련이 뒤섞여 복잡한 표정을 띠고 있었죠.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어요? 그것이 아들이 제게 던진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왜 나를 버리느냐는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제 앞에 선 40이 넘도록 어른이 되지 못한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인생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현수야, 너는 아직도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구나. 너는 너의 아내와 나 사이에서 방관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너의 아내와 한패가 되어 나를 기만했다. 너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꼭두각시였을 뿐이야. 제 직설적인 말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없다.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온전히 너가 책임져야 한다. 너의 아내와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것은 너의 선택이고 너의 몫이야. 더 이상 내게 기댈 생각은 하지 마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기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더니 이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텅 빈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이삿짐 트럭이 엔진 소리를 내며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트럭의 엔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집안에는 완벽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수년간 저를 괴롭히던 소음이 사라진 평화로운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텔레비전이 놓여 있던 자리, 소파가 있던 자리, 식탁이 있던 자리가 휑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공간들은 허전함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질 여백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거실 창가로 다가가 굳게 닫혀 있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깥 공기가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묵은 먼지와 함께 지난 세월의 아픔과 원망까지도 모두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듯한 완전한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족쇄가 풀려나는 진정한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나간 집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며칠간 그 텅 빈 공간을 오롯이 즐겼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제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잤습니다. 휑하게 비어버린 가구들의 자리는 오히려 제 마음을 넓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부동산에서는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동네에서 입지가 좋은 주택이었고 제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았기 때문이었죠. 집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저는 제 인생의 한 챕터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곧바로 제가 살 아파트를 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넓은 집은 필요 없었어요. 제가 원한 것은 안전하고 깔끔하고 오롯이 저 혼자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며칠을 밟은 판 끝에 저는 도심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하나는 제 침실로, 다른 하나는 손주 지훈이가 언제든 와서
편히 머물다 갈 수 있는 방으로 꾸밀 생각이었습니다. 집을 팔고 남은 목돈은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재무 상담사의 조언을 받아 제 노후를 보낼 안정적인 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나머지는 손주 지훈이의 이름으로 교육비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넣어두었습니다. 이 돈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절대 손댈 수 없도록 지훈이가 성인이 된 후에야 찾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것도 잊지 않았죠. 새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저는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아담한 소파와 식탁, 그리고 제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그릇들을 정리하며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베란다에는 작은 화단을 만들어 제가 좋아하는 꽃들을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꽃들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제게 새로운 기쁨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거나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요리하고 저 자신을 위해 집을 가꾸었죠. 문화센터에 등록해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삶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때보다 풍요롭고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지만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현수였어요. 엄마 저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다행이네요. 저는 잘 못 지내요.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다음 말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 여자 민주, 저 떠났어요. 엄마한테서 받은 돈으로 오피스텔 보증금이며 위자료까지 다 챙겨서 저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나 봐요. 제가 무능해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면서 얼마 전에 짐 싸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았습니다. 놀랍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가진 돈도 다 떨어지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때 엄마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들을 보듬고 남은 돈이라도 긁어 모아 주었을 테지만 이제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현수야. 저는 차분하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나는 더 이상 너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스스로 일어서거라. 그게 너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이고 너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법이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세요? 그래도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기 이전에 너는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성인 남자였다. 그 책임을 방기한 것은 너 자신이야.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가닥의 끈은 남겨두었어요. 다만 지훈이는 보고 싶구나. 지훈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하렴. 그리고 밥은 굶지 말고 다니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주말에 저는 아들과 연락해 지훈이를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아들은 몇 달 사이에 깡마르고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모습을 외면하고 지훈이의 손을 잡는데 집중했어요. 아빠와 단둘이 지내서인지 아이는 예전보다 조금 어두워 보였지만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강아지, 할머니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저는 지훈이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아이의 옷과 신발, 장난감을 사주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돈가스를 사주었어요. 지훈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제잘거리며 즐거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손을 꼭 잡은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엄마는 안 와요? 저는 잠시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솔직하게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응, 엄마는 아주 멀리 갔단다. 이제는 할머니랑 아빠랑 우리 지훈이랑 셋이서 더 씩씩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지훈아,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언제나 너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는 항상 지훈이 편이야. 약속? 제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품에 다시 한번 꽉 안겼습니다. 그 작은 온기를 느끼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뛰쳐나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이 아이의 순수한 미소와 따뜻한 온기, 그리고 평화로운 미래. 제2의 인생은 바로 이 순간부터 진짜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노을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아침은 언제나 클래식 음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예전 그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며느리 민주는 시끄럽다며 신경질을 냈을 것이고 아들 현수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볼륨을 줄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공간의 주인은 오직 저, 김자영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브람스의 교향곡을 들으며 베란다 화단에 정성껏 심어놓은 꽃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듬뿍 머금고 피어나는 제라늄과 페투니아를 보고 있으면 제 마음도 덩달아 화사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예전에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집을 치우는 것이 제 아침의 의무였다면 이제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꾸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이 아닐까 저는 매일 아침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를 내보낸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을 살피거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시작한 서예는 제법 솜씨가 늘어 얼마 전에는 작은 전시회에 제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심청사달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의 그 글귀는 지난 제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날들을 다짐하는 저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함께 서예를 배우는 친구들도 생겼어요. 비슷한 연배의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은 제게 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내외라는 좁은 세상에 갇혀 제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었죠. 손주 지훈이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 현수는 처음 몇 번은 아이를 데려다 주며 제게 용서를 구하고 재결합을 암시하려 애썼지만 제가 매번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이내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저 묵묵히 아이만 현관문 앞에 데려다주고 돌아가곤 했죠. 지훈이는 제 집을 할머니 궁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를 위한 방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 인형과 로봇 장난감, 그리고 동화책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거든요. 저희는 함께 쿠키를 굽고 거실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근처 공원으로 나가 자전거를 타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그늘이 점점 옅어지고 본래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어느 날 제 무릎을 베고 누워 동화책을 보던 지훈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도 우리 지훈이랑 함께 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단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 같은 감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무뎌지고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아니었고 가끔씩 떠오르는 희미한 흉터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화센터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상가에서 우연히 예전 동네에서 가깝게 지냈던 이웃을 마주쳤습니다. 저를 알아본 그 이웃은 반가워하며 제게 다가왔죠. 어머, 자영 씨, 여기서 다 만나네. 이 근처로 이사 오셨어요? 얼굴이 아주 환해지셨네.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잘 지내시죠? 오랜만에 만난 이웃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아들 내외의 소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굳이 묻지 않았지만 그 이웃은 제가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참, 자영 씨 아드님 소식 들었어요? 그 예쁘장하던 며느리랑 결국 이혼했다면서요? 쯧쯧, 듣자 하니 며느리가 위자료를 단단히 챙겨서 다른 남자한테로 갖다나 봐. 아드님은 지금 월세방 전전하면서 아주 힘들게 지낸다고 하더라고. 사람이 어쩜 그렇게 한순간에 훅 갈 수가 있는지 몰라. 저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동요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의 불행이 제 행복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은 그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웃은 제 담담한 표정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영 씨는 그때 정말 잘 결정하신 거야. 우리가 뒤에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 며느리 동네에서도 소문이 안 좋았잖아. 자영 씨 돈 보고 결혼한 거라는 둥, 시어머니를 아주 종 부리듯 한다는 둥. 다들 쉬쉬해서 말은 못했지만 언젠가 한 번은 터질 줄 알았지. 아무튼 지금이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사시는 것 보니 내가 다 속이 시원하네. 이웃과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탐욕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마련이고 진실과 성실함은 더디더라도 결국 빛을 발하게 되는구나. 제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제가 진정한 제 삶을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주말, 지훈이가 저희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캠페인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던 지훈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단다. 돈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살 집이 없어서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도 있지. 정말요? 너무 불쌍하다. 지훈이는 진심으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기특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알아야 한단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다음 날 저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과 지훈이의 이름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제게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오직 제 가족, 제 아들과 며느리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상처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작은 나눔이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명품 가방을 사주거나 아들의 빚을 갚아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충만함과 기쁨이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햇살이 창가에 가득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새로 사온 라벤더 화분을 옮겨 심고 있었어요. 향긋한 라벤더 향기가 바람을 타고 거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거실에 놓아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현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전화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저 일자리 구했어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열심히 해보렴. 그리고 저 지훈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게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꼭 제 힘으로 일어서서 지훈이 데려올게요. 그때까지 지훈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제게 돈이 아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 안에는 뒤늦게나마 아비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알겠다. 지훈이 걱정은 하지 말고 너의 삶에나 집중하거라.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아마도 오랜 시간이 걸릴 테지만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새로운 시작을 막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훈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활짝 핀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솜사탕을 나눠 먹으며 까르르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문화센터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영 씨, 다음 주에 우리 다 같이 남해로 봄나들이 가는 거 어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저도 갈게요. 제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손주가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으며 앞으로 해보고 싶은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문득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단순히 나를 억압하던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과거의 상처와 원망으로부터 내 마음을 해방시키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서 현재를 살아가며 새로운 관계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옆에서 솜사탕을 맛있게 먹고 있는 지훈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그늘을 걷어낸 진심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제2의 인생은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울 거예요.